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 있는 어강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모근 이색 선생의 산문, 그러니까 문장 관련된 것을 특징이고, 또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산문을 썼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제 발표문은 이제 249쪽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산문이라고 하는 문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옛날에 문학이라고 하면 시하고 산문하고 두 개를 가지고 산문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장이라고 하는 산문은 실제적으로는 그게 실용문입니다. 일반 생활 속에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또는 뭐 서문 쓰고 발문 쓰고 또는 누구 돌아가시면 요지명 쓰거나 또는 누가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면 이름을 짓고 거기다가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이렇게 대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문제죠. 시라고 하면 인문으로 쓰는 시는 굉장히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자연에 대한 관찰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다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 산문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사실에 대한 기록이 주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사실에 실제 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의 네가 보고 싶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문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용도가 어떻게 보면 산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보다는 굉장히 문학적인 수사라든가 또는 감정이라는 것들이 많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산문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모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문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성취가 있었다.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에 나오는 여러 비평가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는 것처럼 이건 이제 김창엽 선생이 김창엽 선생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노함 김창엽인데 조선 후기에 대표적인 고문가라고 하죠. 그래서 산문에서 어떻게 보면 지고지순한 또는 담고 싶어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또는 이루고 싶은 어떤 경지 또는 쓰고 싶은데 산문의 형식, 형태 이런 것들로 이상적인 것으로 보는 게 대체로 고문입니다. 고문이라는 것을 이제 상정해서 그것을 닮아보고 싶어하는 거죠. 고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옛날 문장입니다. 그 문장 중에서 기본적인 것은 이제 선진 시대 진나라 이전에 유가경전들을 썼던 유가경전들의 내용들이라든가 또 그 이후에 한나라 또는 당나라 이 시대의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한유 요종원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변력은 이제 적탁하고 또는 꾸미고 화려하게 이제 보여주고 하려고 하는 그런 변력은이라는 것이 유행하게 되는데 그것에 반대해서 정말 의미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돌아가자. 그런 걸 따져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이 선진시대 고문 또는 한나라 서한시대의 한나라 시대의 전한시대의 문장가들이 썼던 그 전한시대의 문장가들도 선진시대의 바로 앞시대가 진나라가 얼마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장을 유가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글쓰기를 하고 싶다 이런 이제 가지고 그걸 이제 목적으로 해서 썼던 문장들 이런 것들 이제 고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의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조선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 김창엽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시도 그렇고 또는 유가 기호 유림의 어떻게 보면 후계자였던 사람이기도 하고 문장으로도 고문가로서 아주 많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김창엽이라는 사람입니다. 농함집에 보면 이 농함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장을 논하는 데서 한 사람만 할 수는 없다. 이제 한 사람은 무조건 한 사람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문으로 따지면 모근을 추대해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최고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다. 또는 시에서는 이제 우치원이라고 했는데, 모근은 문만이 대가인 것이 아니라 시도 아주 호방하고 외사에서 많다. 넓고 다양한 모형을 보고 있어서 이 이규보의 악착함과는 좀 비슷하지 않고 모근의 문장이 최고인데, 그보다 또 문장에 비해서 또 시도 굉장한 성취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김창엽이라는 농악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근의 산문도 굉장히 높은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 그 얘기들을 해보면 이제 이덕형 선생님도 이게 양산이시인데 자기 선조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창 하나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간이 체립하면 조선 초기 중기에 아주 또 유명한 그 문장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 체립이 말하기를 모근의 자손은 문간이 연이어서 나와서 그 유품과 여운이 아주 많다. 그래서 그 말년까지 그 자손이 말년까지도 혈맥이 흘러내리고 있다. 모근의 어떤 유품이 조선시대, 고려 말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대를 이어서 대단한 문장가들과 시인들이 나타난다. 이러고 요새 모근 문집 중에서 비명과 묘지명들을 보니까 고금에 정말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문장은 마땅히 모근을 첫째로 삼아야 한다. 이게 이제 반철입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자손된 자들이 하필 중국의 한유 문장이나 유종원을 문장을 보고서 배울 필요는 없다. 그냥 모근집을 읽어서 모근의 어떤 산문을 보고 그것을 본받아서 글짓는 방법을 하면 된다. 그것만 하면 되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나라 때 한유와 유종원이라는 사람이 고문운동을 펼칩니다. 당나라 때 이제 과거 시험이 아주 이제 좀 시작되면서 과거 시험에 이제 답안지로 쓰는 산문을 쓸 때는 대체로 이제 사육문, 변려문을 쓰게 됩니다. 그 변려문은 사육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4글자나 6글자로 이렇게 짝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꾸며내는 것, 뭐 화려하게 수식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화려하게 짝을 맞추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유와 유종원은 그런 사교문에 반대를 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안 되고 선진시대 또는 서한시대의 어떤 그런 문장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한유와 유종원이 당나라의 최고의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과거 시험을 주관할 때 답안지를 뽑아서 합격자를 뽑을 때 그런 사륜문을 가지고 중심으로 한 것보다 문을 가지고 쓴 것들을 중심으로 뽑고 해서 당나라의 문풍이 바뀌어졌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한유와 유종원이 고문론으로서 고문을 짓는데 큰 형격한 공을 세웠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유와 유종원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육아에서 율곡전서 성약지묘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도통을 세워놨잖아요. 육아의 도통은 뭐 요수누탕 무주공 뭐 이렇게 해서 공자맹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당나라에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한유와 유종원이다. 한유와 유종원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에서 고문 운동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고문을 가지고 과거 시험을 뽑으니까 선진시대 문장을 봐야 되고 그것을 본받아서 쓰다 보니까 당연히 뭘 보냐면 육아경전들을 많이 읽어야죠. 그러니까 육아경전을 그 덕분에 육아경전이 활성화되어서 육아가 풍성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율곡은 거기다가 도통 속에 간단 당나라 사람들은 한유와 유종을 얼마 고문이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 놓았다는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 그 간이 하는 얘기는 이런 유종원 중국의 그런 유종원이나 한유 문장을 볼 필요 없이 모근의 문장을 보면 충분하다. 그래서 교과서로 삼을 만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모근의 문장에 대한 평가가 뛰어났다, 대단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호음 정사룡이라든가 그래서 그 정사룡 호음이 얘기하기를 조광부가 어떠냐 했는데 모근에는 이규보는 모근을 다 할 수 없다. 또 용제성현이라고 되어 있어 조선 초기에 용제성현도 모근이 문장으로는 첫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평이 정수근인데 중국 사신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문장을 우리나라의 문장, 조선의 문장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갔다 고봉 기대승이 이상집은 이규보시죠. 목은집 전필제 김종직이고 사가집은 이제 서가정 문집을 이제 중국 사신에게 보여주었더니 이 중국 사신 허국이 다시 다 문집을 돌려주는데 누구만 목은집만 가지고서 자기 중국으로 돌아갔다. 명나라로 돌아가서 갔다 와가지고 다시 나중에 투격관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목은집을 좀 더 구할 수 없냐, 중국의 좀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목은 문장이 우리나라에서 으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는 이제 선조 시대 선조가 우리나라의 문장은 누가 으뜸인가 하니까 소재 노수신이라는 사람이고 일곡이이잖아요. 이 두 분들이 모두 우리나라의 문장으로서 누가 으뜸이냐면 목은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목은의 문장에 대한 얘기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가지고 조선 후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김창엽 같은 경우에도 평가를 하고 있죠. 최고의 문장이다라고 평가를 모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문 문장은 공부하기 이제 논문을 쓰기가 아직은 좀 방법론적으로 많이 없고 실제적인 실용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2005년부터 이제 조금씩 새롭게 논문을 하고 논문이 좀 한두 개씩 나오지만 아직은 거의 좀 활성화되지도 않고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은 산문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조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산문으로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박사 논문을 나오면서 이제 여기는 원주용 선생님이 쓴 박사 논문이 이제 유일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각자 설이라든가 기문 또는 비지문, 잠명류 이런 거 이제 각 하나의 문체 중심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 산문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기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근의 산문들 보면 모근집을 보면 이제 문고가 시고와 문고가 나눠지는데 문고만 20건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모근 문건에 20건 중에 총 232편의 산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서가정이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시와 산문을 총망라하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문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동문선에서 모근의 산문 232편, 그러니까 20권에 들어있는 모든 산문을 다 동문선에 수록했습니다. 20권 전체를 다 동문선에 다 수록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사에만 나오는 시무십조를 이제 시무서를 공민왕에게 29살에 이제 먼 나라에 버리고 그때 공민왕에게 이 고려의 당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고 상소를 올리죠. 그 상소문까지 동문선에 다 실려있죠. 이거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의 그만큼 사가 같은 경우에 서가정 같은 경우에도 중심이 돼서 동문선을 펼쳐날 때 이 모든 문집에 있는 모든 산문을 다 수록했다는 것, 이건 굉장한 특별한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근이 주제로 했던 주로 하고 싶어 했던 산문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문학관 저는 모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학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이었고 또 고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여기는 이제 정부전이 쓴 것입니다. 이건 도문 문집, 이순인 문집 서문인데
정도전이 당대, 그러니까 바로 모근 선생의 제자들이잖아요. 직전 제자들인데 정도전이 쓴 그 신문 서집에 보면 큰 선비가 뭐냐면 당연히 익제가 있죠. 익제가 있고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문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고문을 쓰자. 익제가 계속 공민아에게 조충 정각지도 계속 꾸며내서 아름답게만 만들려고 하고 이런 내실이 없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 반성을 해서 좀 고문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평가를 고문을 참고했다. 이재현이 했다는 것은 뭐 당대로부터 조선시대 뭐 지금까지 그것은 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 선생님하고 또는 그 앞서된 모근의 앞세대인 가정과 초은 선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문을 또 열심히 쓰려고 했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모근 선생이죠. 모근이 모근의 어떤 그 연원이라는 것은 이재현에서부터 그 다음에 아버지인 가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모근에 와서 이제 그런 문학적인 산문이나 이런 것의 어떤 규결점이 바로 모근이었다. 그렇죠? 그 모근이 이제 그런 또는 아버지 가정과 모근이 둘 다 원나라에 가서 이제 중국의 유가의 연원을 가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어떤 문학적인 정통성이 이제 모근에게 연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모근을 통해서 흥기한 사람이 오천 전공이 바로 이제 정몽주이죠. 자는 이자는 이제 뭐 이순신 이런 사람들입니다. 박상충이라든가 박자 이런가 그 뒤에 있는 모든 권달가는 권근이고 그렇죠. 조선 전 고려 말 조선 후 초기에 모든 문학 이름 있다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근의 문화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정도전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이제 호은이 호은 정몽주가 모근의 선생님이 아니냐 이런 것이 많이 나오지만 정도전이 이미 여기에서 명확하게 밝혀놨잖아요. 모근의 영향을 받아서 정몽주나 이순신이라든가 모두 다 거기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당대의 사람이 이렇게 해놨죠. 그만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근의 산문은 그런 정통성 고려 시대 우리나라의 모든 정통성을 이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근은 어떻게 산문을 썼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보면 나는 17살 때 동당시에 응시에서 80여 구를 지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21살 때는 연경에 들어가서 국학에서 월경을 할 때마다 월벌을 할 때마다 부를 지었는데 선생님들이 원나라의 학관들이 칭찬을 많이 했고 향시에서 완규부를 지었고 회시에서 부장부를 지었고 그런데 그래서 다 회시 같은 경우에 이제 북경에 가서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부를 지었는데 그 모두 다 싹 버렸다. 남기지 않고 다 버렸다. 왜냐하면 이건 뭐냐고 고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사유문으로 이제 그런 걸 지었기 때문에 이건 고문이 아니어서 남겨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내 학문에 나의 산문 문장은 목적은 어디냐? 고문을 짓는 데 있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고 이것으로 그냥 과거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사진문을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은 것이다. 과거에 급제하겠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못 치는 모양할 일이 없으니까 과거에 급제해서 공부를 관직이 올라야 되니까 내 마음에는 없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상황 때문에 불을 지었다. 그렇지만 불을 지어서 합격했지만 나는 남겨놓고 싶지 않아. 나의 목적은 공부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 이것만큼 모근이 목적으로 삼았던 산문의 어떤 목적지가 어디냐? 이것은 바로 고문이다라는 것을 고문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문체 논어의 비율 문질빈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냐면 문체라는 것은 이제 꾸미는 거죠. 꾸미는 것이 지나친 지가 오래됐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지금 문과 바탕과 꾸밈이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지금은 바탕은 별로 중심이 되는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꾸밈에만 사람들이 정신을 쏟고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게 그러면 차라리 꾸밈보다는 바탕을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더 옳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기본적인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의사 전달. 내가 문장이라는 것은 뜻을 전달하는,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산문을 짓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문의 어떤 인식의 한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같은 그런 얘기고요. 이건 뭐 반드시 말할 것은 말하고 말하지 말 것은 쓰지 않는다. 이게 뭐 춘추에서 했던 배우 이를 얘기하는 것들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그 근원 바탕은 그 고문 육아 경전 육아의 그 근원을 두고 있었다. 그 모근의 목적지 이런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뭐 거의 같은 예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목표나 어떤 그 이상적인 문장의 중심은 다 어디에 두냐면 경전에 두고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유교 경전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직천헌기 이게 이제 이것도 불가의 그 승려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는 불가의 한문을 배우지 못했다. 우선 그러면 육아의 말을 들어서 한번 내용을 설명해 보겠다. 나는 육아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대로 한번 이것을 이 징천이라는 이것들이 대체로 징이라는 것이 이제 불가의 스승님이 승려의 선생 승려가 이제 나에게 사람에게 제자에게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불가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 내용을 썼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불가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나는 육아로 이걸 한번 설명해 보겠다 하고 나오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맹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샘문은 근원에서 흘러나왔고 밤낮으로 쉬지 않아서 오미교에 가득 차고 흘러가서 뭐 이렇게 돼서 나온다. 그냥 공자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것이 징천이라고 하는 이 근원이라는 것이 흘러서 이게 육아에서 말하는 경물치지라든가 성의정신이라든가 이런 거와 대치해서 의미를 다시 부연해서 불가의 의미를 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육아의 어떤 예를 들어 맹자 경전을 중심으로 이것을 다시 해석해내는 이런 방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모근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고문을 짓기 위한 하나의 목표였다. 저강기 같은 경우도 아까 남동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이제 불가와 승려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 정이라는 게 정멸 뭐 이런 것들이 다 불교의 용어들인데 여기는 우리 유학자들이 이제 복희씨 이래로부터 뭐 해서 이 불가의 사람들의 나도 호기를 하나 지어주세요. 당호 시를 지어주세요. 하면 당연히 불가의 그 승려들이기 때문에 불가적인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구현해 주려는 때는 항상 육아적인 또 특히 경전, 논어나 맹자나 이런 경전을 가지고 기본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모근의 산문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경, 경전, 유교 경전에 대한 어떤 존숭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거의 다 그런 같은 이것을 보면 주의부적이라고 하는 이 육아의 성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가요? 태극부터 시작해서 적이라는 게 고유발적자인데 이 적자를 태극으로 시작해서 이제 하나씩 육아의 어떤 의미로 치환을 해서 설명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그 서술 방식들이 아주 특별한 그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무적이란 주의 무적이라는 것이 적과 상통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똑같은 문제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둔촌기 때 둔촌 이집에 이제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자네가 맹자에 대해서 진실로 맛을 알고 즐거워하니 그 성인의 노를 구해보는 게 거의 뭐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죠. 세 번째 줄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는 천자로 있고 고요는 관리가 되었을 때 뭐 이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이 어디냐면 맹자에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맹자의 것을 가져다가 이제 쓰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맹자가 말. 요거는 앞에 거는 그 맹자를 인용한 모근의 둔촌이고 요거는 맹자의 예입니다. 요거 이제 원문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그 모근이 쓴 둔촌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이일 다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이제 맹자 진짜 맹자의 표현인데요. 그래서 맹자의 것을 탁 인용을 하지만 그 인용을 하는 것 중에서 그냥 자기에게 맞는 모두 다 그냥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의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은 요약을 해가지고 딱 제시를 해서 훨씬 더 이제 일목요연하게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근거는 다 무조건 경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그대로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얘기잖아요. 천간 이게 고자장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하늘이 장차 나에게 이 사람에게 큰 인물을 다 하는 대사설을 하는 것인데 요것들을 밑에 거는 맹자 고자장의 이제 맹자 경전에 나오는 얘기고 요거를 인용하고 있는 윗장에 2번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맹자가 이제 모근이 둔촌기에 인용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것을 원래 원문 경전의 것들을 잘 그 핵심 내용만을 딱 뽑아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의견에 딱 반영했습니다. 뭔가 근거를 삼고 경전을 가지고 얘기하면 누군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글쓰기 방식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대체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문이라는 추구하는 것이 선진 시대 또는 그 서한 시대 유교 경전의 어떤 글쓰기 방식을 모범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것에 아주 충실하게 작성을 하고 있다, 문장을 썼다라는 걸 보면 모근이 추구했던 것은 바로 고문에 충실했고 그 고문의 연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처음 시작 그 고문을 쭉 언급하고 따라가기로 했던 입제로부터 그다음에 가정으로부터 이어진 그런 맥락을 가지고 모근에 와서 꽃을 피웠다 문장이 이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근 문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이 가끔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말 구한말 시기에 이제 문장가로 알려지는 김태경이라는 사람이죠. 창강 김태경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태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선 우리나라의 구한말 시대에 우리 문장을 이제 총 정리를 하고 해서 여한 식가문초라는 것을 만들어냈죠. 그 여한 식가문초를 만들 때 우리나라의 10명의 문장가들을 뽑아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없냐면 모근이 없습니다. 모근을 그 여한 식가문초에 넣지 않죠. 원래 이게 당송 8대가 문집 이런 것이 이제 중국에서 어떤 문장의 대표격으로 이제 뭐 교과서로 이제 편찬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익혔는데 그것을 이제 모범 삼아서 원래는 이제 여한 8가문초를 정리적으로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친구인 영대 이겁창 하나 넣고 마지막에 자기 것도 하나 넣고 그래서 이제 10가문초를 넣게 되는데 유일하게 모근의 산문을 비판한 사람은 바로 이 창강 김태경이라는 사람입니다. 김태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모근의 문장에는 주소어록체의 기술이 많아가지고 이로부터 우리나라 200년 동안 이어져가지고 유습이 뭐 건근이라든가 김종직이라든가 최립이라든가 신흠, 이정구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모근의 이 유습을 문장 주소어록체의 그런 기습 때문에 문장이 다 망가졌다라고
이거는 좀 긴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이유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모근에게서 그런 병폐를 얻어서 주소 어록체적인 기습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알고 있지만 권근 대단한 사람이긴 그런데 이제 문장에 대한 평가는 아직 잘 많이 없고, 전필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육아의 어떤 종장이잖아요. 조선시대 성리학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간이 체립이라는 사람도 대부분이 굉장한 시와 산문으로서 조선 전기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특히 상천 신흥 월사 이정도 이런 사람은 월상계택이라고 해서 한문 4대가 문장으로서 조선 전기의 최고의 조선시대 그 문장을 잘 짓는 사람이라고 꼽아라 하면 4명을 꼽는데, 그 사람이 바로 월상계택, 월사 이정도, 상천 신흥, 계곡 장효, 택당 이식 이렇게 4명을 꼽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김태균이라는 사람은 상천 신음이라든가 이정도 월사 같은 경우가 기습이 이 주소록체 기습이 있어가지고 다 모근의 어떤 영향을 받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여한시검수에는 없죠. 하여튼 이런 이 유일하게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주소록체에 관련된 걸 가지고 모근의 산문을 모근 문장을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저평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주소 어록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소 어록체가 있는데, 이걸 말 그대로 뭐냐면 주소 어록체라는 걸 보면 주소체와 어록체라는 것을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주소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전이 있고 주와 소가 있습니다. 주와 소가 있는데 경전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전 안에 이제 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자가 직접 천정한 것이 이제 시경, 서경, 예경, 악기, 그 다음에 주역, 추초 이런 것들이 이제 258쪽 아래부터 이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그 성인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경이죠. 그래서 불가에서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담아낸 것이 불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선사들이 한 것을 이제 율이라든가 론이라든가 석가모니의 어떤 불경에 있는 문들 내용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부연 설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육아에서도 한나라 때부터 많이 이제 이런 주석 작업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소 작업이 가장 왕성한 것은 말 그대로 송나라 때이고, 그 모든 주소를 다 주석들을 모아서 자기의 의견대로 주소 모아놓은 이제 마지막 정리한 것이 주자. 그 주자에 만들어놓은 학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자학이나 성리학 이런 것들이 만들어 주자 다 같은 것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변천, 우리나라에 보면 이 경전과 전의 내용을 풀이하고 설명한 것이 이제 1차 주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주고, 그 다음에 이 소라는 것은 경전의 내용을 주석한 것을 다시 여기에 부연 설명한 것, 흔히 2차 주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진나라 때는 주석하는 주가 중심이 되었고, 당과 송나라 때는 이제 소를 많이, 2차 주석을 많이 하는 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소라고 하는 것은 불가에서 많이 나옵니다. 중국에서도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불가에서 나옵니다. 불가에서 불경원에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하고, 이제 이럴 때 불경의 언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어를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모르겠다면 그것에 대한 그 설명을 밑에다가 친절하게 달아줘,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어구에 대한 것도 있고 단어에 대한 것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석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논어 하기편, 우리가 알고 있는 하기 10주년 부역 여로화라고 하는 첫 문장, 논어의 첫째 문장에 대한 이 주석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지위원 효다. 학은 뭐라고 말하냐면 효, 본받는다라는 뜻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업이라는 것은 조상비하라.
하기 시습 할 때 습이라는 건 뭐야? 하면 조삭비야. 새가 자주 날아가는 연습, 날기 연습하는 거다. 이렇게 습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 주석을 달아놓는 것들이죠. 이런 방식들이 바로 주석을 다는 방식들이죠. 정자가 말하기를 습이라는 것은 중습, 거듭 연습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깨닫고 생각하는 말들을 거기다 이제 주석을 하는 그런 형식들입니다. 요게 보면 이게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학이라는 말은 공부한다는 뜻이다.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습이라는 것은 새가 자주 나는 것이다. 삭비야.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열이라고 하는 것은 설이 아니라 열이라고 기쁘다라는 뜻이다. 이런 것들이 논어에 나온 주소의 뜻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번역은 이제 이렇게 좀 길게. 그래서 일부러 제가 많이 모여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헌정기라는 게 모근 선생의 시인데 여기 보면 시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석지자 그것을 번역한 해석한 사람들이 망초야. 이것을 헌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망초라고들 주석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 원래 이 뜻은 그렇다는 뜻이고 자서라는 것에서 헌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망초라고 이 주석을 달아놨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망이라는 것은 망기록 근심을 잊게 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근심을 잊게 하는 것은 나의 근심,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게 되면 어머니도 기뻐지고 기뻐지면 가정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에 어떤 이런 논리대로 이런 것을 주석을 따라서 하나씩 논리적으로 연쇄적으로 만들어내 나가는 이런 방식의 것이 아까 학위실지에 관련된 그런 글자 또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주석들 이런 것이 바로 주소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뭐 천지가 평화롭고 부모가 즐거워진다면 뭐 요선의 어떤 정체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헌정기에도 나옵니다. 지금 잘 됩니다. 이제 모제가 설우라고 선생님 자기 스승이 혼을 주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모제 이 설우지명 모제가 설우라고 자기 제자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뭔가 아마 까닭이 있을 거야 하고서 이걸 한번 뜻을 한번 새겨보면 설이라는 것은 아마 설산을 얘기하는 설산. 습이라는 것은 조삭비야라 이런 것 같은 어떤 형태의 주석을 달고 있는 거죠. 우라는 건 설산지 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 하나씩의 의미를 천착해서 의미를 밝혀 끝까지 가는 이제 단계별로 증명해 나가는 이런 방식들이 바로 주소체라고 할 수 있는 태극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저감기에도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태극이라는 것은 적의 근본이다라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남곡기에서도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소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문답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주소 어록체, 주소체라는 주소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가 경전 이렇게 달아놓던 주소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문장을 모으는 삶을 썼던 것이고 또 하나가 어록체인 것인데 어록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대화체라는 것입니다. 구어체. 이 원래 구어체의 구어체의 시작은 뭐냐면 손어록에서 제일 먼저 나오죠. 이제 승려들이 서로 제자들과 주고받을 때 말로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선어체. 불가에서는 선어체, 유가에서는 어록체. 그것이 이제 근대로 오면 뭐냐면 백화체. 이렇게 이제 거의 비슷한 형태의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뭐냐면 어록체의 기본은 뭐냐면 문답체가 맞습니다. 문답을 통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게 서로 어록이라는 게 바로 그런 대화가 오고 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나 이런 것들은 263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답체이기도 하는데, 이 문답체는 그냥 문답체에는 어떻게 사전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가장 보통 많이 쓰이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어록체에서 사용하는 문답체는 좀 다르죠.
이 문답체에서 어떤 의미를 하고서 자기의 말을 하지 못하는 이건 왜 그래? 세상이 왜 이래? 하면 이제 거기에서 주저주저 이제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 그런 것이 않고 어록체 문답이라는 것은 짧게 주고받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논리를 구성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어서 일반 산문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수사법이 이제 문답체 초기 형태가 다른 것으로 이제 어록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문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단어 속에 뭐를 많이 쓰냐면 구어를 많이 씁니다. 문어가 아니라 구어를 많이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무남, 당용, 오, 일숙야, 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무문함기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무문함에서 만약 명답이 된다면 나를 호빵토록 해주시려는가? 요게 이제 그런 모근의 그 문장 한 일부인데 여기에 보면 이 당용의 당자가 바로 뭐냐면 그 구어체 용어입니다. 그냥 뭐뭐 한다면 이라는 의미가 많이 나오죠. 또 하나가 여기에 보면 일숙이라는 것인데 하룻밤 자다 하지만 이 숙이라는 것은 구어에서 뭐냐면 하룻밤이라는 밤이라는 양사로 쓰입니다. 이거는 구어에서 쓰이는 거예요. 잠자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밤을 새는 밤이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지만 2박 3일 하면 삼천양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천양숙하면 2박 3일을 얘기합니다. 세는 단위로만 사용하죠. 또 하나는 이 맨 마지막에는 두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뭐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스부스 하면 올 거야 갈 거야 취부취 갈 거야 안 갈 거야 할 때 지금 취부라고 하죠. 이런 인가 아닌가를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원래는 세 글자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부 하나만 딱 만들어내서 뒤에 있는 걸 생략을 하고 갈 거야 안 갈 거야 인가 아닌가라고 이제 구어체로 말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산문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당자 탕 같은 경우에 예들이 보면 여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이제 표문 이런 데 많이 표문 중심의 이제 이런 당자들 구어들이 조금씩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이것에 대한 평가들을 보면 우리가 아까 창간 김태경이 주소록체 때문에 모근의 주소록체 때문에 조선 전기 200년에 산문이나 많았다라고 하면서 여한시 가운데 모근의 시를 빼버렸다, 모근의 문장을 빼버렸다고 했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하정수 선생님께서 시 얘기를 할 때 얘기했지만 그것은 색다른 문장의 새로운 형식들입니다. 그 이전에 그런 문장으로 물론 이제 경전에 주석을 달았지만 그 경전에 주석다는 그런 형태를 자기 산문 문장한 하나의 산문을 구성할 때 그런 형식을 가져다가 산문을 구성하는 것들은 모근에서부터 시작돼요. 유일하게 보이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런 모근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문장 쓰기, 글쓰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조선시대 200년에 모근의 영향을 대부분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 조선시대까지 그 영향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건 창강이라는 사람의 어떤 개별적인 얘기인 것이지 이것을 기본적으로 본다면 이 주소체나 어록체라는 건 무엇을 중심에 무엇에서 중심을 두는 바로 유교 경전의 글쓰기 방식과 또 그것에 대한 역대 유자들이 거기에 주석을 달고 또 주자 어류라는 거 어록체라는 것은 근원이 어디냐면 주자 어류 이런 거거든요. 주자의 주자가 기본 형태인데 그런 방식들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처음으로 글쓰기의 시도를 하고 그것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이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이건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면서 육아 경전과 육아의 근원을 두고 있는 글쓰기 방식이었다라고 새롭게 다시 평가해봐야 된다. 유일하게 김태경의 이 주소록체라는 언급만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의 어떤 숨은 뜻을 다시 봐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문장에 대한 연구 방법론은 사실 특정되지 않고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이것을 좀 문장에 대한 연구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각 문체별로 그 문체별 특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야만 좀 그것이 나중에 또 종합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문장 연구 방법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중국에 가면 중국 현대 시의 연구에 보면 두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보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하나의 학문 형태를 만드는 것이 두학이라는 것이죠. 그 두보라는 시는 다양한 형태의 시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양한 방식의 그런 것이 것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아까 성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건 선생의 시라는 것은 만상을 답습해보다 모든 체를 다 비교하고 있어서 어떠한 방법론을 갖다 대해서 연구를 해도 다 그 특징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중국의 두보에 비견되는 그런 우리나라의 모근의 시, 모근 학문 또는 모근 산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지만 아주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보여 있기 때문에 그런 산문의 연구 방법론을 없는 지금은 바로 산문에 대한 연구 방법론이 그렇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을 때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산문의 모근의 산문을 표본으로 다양한 연구 방법을 시도하고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이후에 우리나라 산문 연구의 방식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